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한국만큼 다양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성은 사치도 과잉도 아닙니다. 그건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먹어야 했던 시절의 흔적이고 잊지 않기 위한 기억이며 이 민족이 끝내 지켜낸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수십 개국의 음식 문화를 연구한 한 외국인 전문가가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식은 세계적인 미식이라 보기 어렵죠. 그 말 한마디로 한국인들의 심장을 건드렸고 수많은 이들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수많은 밥상과 만남을 거쳐 그녀가 내린 마지막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음식은 생존의 흔적이자 기억의 파편이고 함께 살아남은 이들이 공유하는 감정의 조각들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밀리아 브라운입니다. 런던 대학교 음식문화연구소에서 15년간 전 세계 전통 음식과 식문화를 연구해왔죠.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사람과 사회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관심을 두고 지금까지 35개국을 방문하며 다양한 음식 문화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늘 다음 기회로 미뤄졌던 나라였죠.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단어들은 익숙했지만 애매하고 추상적인 이미지로만 남아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BBC 방송 인터뷰에서 평소처럼 무심코 말했던 게 문제가 됐어요. 한식이 유행인 건 일시적일 거예요. 김치는 흥미로운 발효식품이지만 아직 세계적인 미식이라 부르기엔 지역성이 강한 음식이죠. 평범한 학술적 평가였다고 생각했는데 반응이 예상 밖이었어요. 이틀 만에 제 인터뷰 영상이 SNS에서 퍼졌고 서구 중심의 편견, 한식 비하라는 비판이 쏟아졌죠. 댓글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와서 밥 한번 제대로 먹어보면 그런 말 못할 텐데. 한식의 깊이를 모르면서 평가하지 마라. 뭐가 그렇게 예민하신가 싶었어요. 세계 각국 음식에 대한 비평은 늘 있어왔고 저도 그렇게 해왔던 사람인데 말이죠. 하지만 묘하게 거슬렸던 건 그들의 자신감이었어요. 화난 듯 보이면서도 확신에 찬 댓글들. 내가 틀렸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안다는 뉘앙스였달까요? 며칠 후 의외의 메일이 도착했어요. 한국한식진흥원의 공식 초청장이었죠. 한국 음식문화 현장 체험 프로그램에 초대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한 문장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한식을 평가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진짜 한국인의 밥상을 보셔야 합니다. 이건 명백한 도전장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도전을 거절하지 않는 타입이죠. 그렇게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건가라는 생각으로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입국장을 나서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통역사 한 분이 플랜카드를 들고 서 있더군요. 제 일정 동안 함께할 가이드이자 통역사 진세희 씨였습니다. 에밀리아 박사님 맞으시죠? 멀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밥상 하나하나가 박사님 시야를 바꿔드릴 거예요. 첫 인상은 부드러웠지만 말투에 묘하게 자신감이 섞여 있었죠. 서울에서의 두 번째 날 아침 10시에 첫 식사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호텔 조식을 기대했는데 전통 한정식을 준비해 두었다고 하더군요. 아침부터 전통 음식이라니 살짝 당황스러웠죠. 박사님, 오늘은 종로에서 한정식을 드셔보실 거예요. 한국은 아침부터 김치찌개, 설렁탕, 갈비탕도 먹어요. 진세희 씨의 말에 고개를 갸웃했어요. 지금 시간이 아침 10시인데요. 이런 음식들이요? 네, 오히려 아침이 든든해야 하루가 편하다는 분들도 많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안채 같은 구조의 전통 한지문이 펼쳐져 있었고 직원들이 정중히 안내해 주셨죠. 그리고 곧 등장한 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풍요로운 식사였어요. 김치만 3종류, 나물은 5가지, 된장국, 생선구이, 전, 장아찌, 고기류까지. 그 수를 세다 말 정도였어요. 세희 씨, 이게 전부 제 식사인가요? 그럼요. 혼자 드시는 상이에요. 한국에서는 흔한 구성이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음식의 양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도가 궁금해졌죠. 유럽 미식의 미니멀리즘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으니까요. 그때 세희 씨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박사님, 한국에는 먹는 게 남는 거다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에서 진짜 남는 건 잘 먹은 기억이라는 뜻이죠. 돈도 명예도 다 사라져도 그때 누구랑 뭘 먹었는지는 오래 기억되거든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라는 속담도 있어요. 배부르게 죽으면 그것도 복이라는 의미고요. 유럽에서는 절제와 균형을 미덕으로 삼는데 여기선 최대한 잘 먹이고 나누는 것이 미덕인 듯 했어요. 이렇게 많은 반찬을 매일 준비한다는 건 상당한 시간과 노동이 필요하지 않나요? 세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정성이에요. 손이 많이 간다는 건 곧 신경을 쓴다는 뜻이고요. 음식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방식이니까요. 식사가 끝나갈 즈음 세희 씨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음식에 이렇게 진심인 데는 이유가 있어요. 별 생각 없이 넘겼지만 그 말이 자기 전 뇌리에 계속 맴돌았어요. 음식에 진심인 이유. 학문적으로 분석하자면 문화적 상징, 사회적 의례 등으로 풀 수 있겠지만 직감적으로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죠. 다음 일정은 전라도 농가 방문이었어요. 직접 밥상을 경험한다는 말이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죠. 서울에서 출발해 몇 시간 동안 고속열차를 타고 다시 차량으로 깊은 시골 마을로 들어갔어요. 한옥집에 들어가니 연세 지긋하신 할머니 한 분이 저희를 조용히 맞아주셨어요. 마루에 펼쳐진 작은 밥상 위에는 그동안 제가 본 그 어떤 요리보다 간단하지만 정돈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죠. 세희 씨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게 평소에 어르신들이 드시는 식사예요. 재료도 흔하고 조리법도 어렵지 않지만 그 속엔 몇십 년이 담겨 있답니다. 할머니는 별다른 인사 없이 젓가락으로 생선살을 발라 제 앞에 살짝 놓아주셨어요. 가시 있으니까 조심해서 드셔요. 그 장면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따뜻했어요. 외국인인 제가 낯선 손님일 텐데도 가족처럼 챙겨주는 태도에 순간 말을 잊었죠. 음식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를 받아들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 많은 반찬을 매일 준비하신다는 게 쉽지는 않으실 텐데요. 할머니는 웃음을 머금고 대답하셨죠. 힘들긴 해도 먹는 걸 대충 하면 사람이 허해져. 허해진다. 그 표현이 생소했지만 묘하게 마음을 찔렀어요. 문화물은 너무도 부드러워 입안에서 쉽게 풀어졌고 조기도 간이 세지 않아 담백했죠. 세희 씨가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맵고 짠 걸 일부러 피하셨어요. 외국인이라고 하니까 자극적인 음식은 부담되실까봐 그러신 거죠. 그 말에 다시 놀랐어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고 그에 맞춰 조리하는 문화라니. 그날 밥 한 끼를 먹었을 뿐인데 누군가의 시간과 배려를 받았으며 그들의 감정 구조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식탁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상차림이 아니라 구성된 마음의 지도구나. 전라도에서의 밥상 체험 이후 협회에서는 더 깊은 음식의 뿌리를 보여주고 싶다며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로 안내했어요. 이번에는 식사뿐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과의 인터뷰도 포함된 일정이었죠. 조용한 마을 회관에서 70이 넘은 어르신 몇 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진세희 씨가 통역을 맡아주셨고 차분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께서 잔기침을 하시더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우린 근 50년 빼고는 늘 굶어왔지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몰라. 풀뿌리까지 캐먹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걸. 그 말에 눈을 깜빡였어요. 풀뿌리까지 먹었다는 표현은 은유가 아니라 실제 경험이었던 거예요.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구체적이고 생생했죠. 보리가 익기 전 시기, 보릿고개라 불리는 계절에는 쌀밥은커녕 잡곡도 귀했고 도토리, 나무껍질, 칡뿌리까지 삶아 먹으며 버텼다고 하셨어요. 한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어릴 땐 도토리 가루 풀어서 죽 끓인 게 생일상이었다니까. 지금 같으면 강아지도 안 먹을 거지만 그땐 그게 최고였어. 어르신들의 말에는 한탄이나 불만보다 그 시절을 견뎌낸 자의 단단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충격을 숨길 수 없었죠. 지금처럼 다양한 음식 문화가 존재하는 이 나라가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 시도했던 나라였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세희 씨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엔 아직도 밥을 남기면 안 된다고 하세요. 그건 절약이 아니라 기억이에요.
이 민족에게 음식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었어요. 고통을 극복한 증거이자 살아남은 증표였던 거죠. 왜 한국에 그렇게 많은 종류의 김치가 존재하고 왜 나물, 장아찌, 젓갈이 발달했는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풍요 속 다양성이 아니라 절박함 속 실험과 생존의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은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인데 예전 시절을 떠올리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잠시 침묵 후 한 분이 대답하셨어요. 밥 냄새만 나도 감사하지. 지금은 뭐든 먹을 수 있는 세상이니까. 그 대답은 저를 조용히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한국인이 먹는 것에 집착한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주 긴 시간 동안 굶주림과 싸워온 민족이 마침내 스스로에게 허락한 생존의 본능이자 무너진 존엄을 다시 세운 방식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의 인터뷰 이후 저는 한국 음식의 역사적 맥락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오래 바라보며 도토리죽, 칡뿌리, 나무껍질, 이 단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세희 씨, 요즘 한국 젊은이들도 그런 음식 이야기를 들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알아요. 어르신들이 자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선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도토리묵, 칡냉면 같은 궁핍의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의 상처를 새로운 창조로 승화시키는 거죠. 이 말이 제 연구자적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세대 간의 기억과 경험이 전달되는 방식이 특별했거든요. 추억의 맛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기억을 영광으로 바꾸는 음식 문화라니. 이런 접근은 다른 나라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협회에서 서울 외곽의 40년 된 순댓국집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로 꽉 찼고 중장년 남성들이 주로 식사를 하고 계셨죠. 가게 안에는 오랜 시간 쌓인 육수 냄새와 시간이 만든 벽지의 색감이 묘한 안정감을 줬어요. 순댓국 한 숟갈을 떠보니 진하고 구수한 맛이 혀끝에 맴돌았어요. 간은 세지 않았지만 묘하게 계속 손이 가는 맛이었죠. 그때 옆 테이블에서 한 어르신이 하신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음식 남기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이 음식에 집착하는 이유는 맛을 추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과거에 충분히 먹지 못했던 시절이 만든 집단적 기억, 생존의 본능, 그리고 일종의 회복 욕구였어요. 세희 씨는 말했죠. 아직도 우리나라에선 밥은 먹고 다니냐? 라는 말이 인사처럼 쓰여요.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살아있느냐는 의미예요. 그 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한 나라의 인사말이 밥을 먹었느냐라는 건 그들이 얼마나 오래 굶주림을 기억해왔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왜 이 나라는 밥상에 그렇게 많은 반찬을 올리고 왜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 애쓰며 왜 먹는 것 하나에도 감정이 담기는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 음식의 다양성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강요된 궁핍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무수한 시도들의 총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의 발효, 절임, 건조, 삶기, 굽기, 찌기 같은 수많은 조리 기술이 정립된 것이고 그렇기에 한국인에게 음식은 존엄 회복의 과정이자 살아남은 나 자신에게 주는 보상 같은 것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일정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한식이 세계에서 보기 드문 복합 문화라는 확신이 강해졌어요. 그동안 수많은 전통 음식을 직접 맛보며 문득 궁금해졌죠. 도대체 한국엔 음식이 몇 가지나 있는 걸까? 진세희 씨에게 이 질문을 던졌더니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어요. 숫자로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워요. 김치만 해도 종류가 200가지가 넘거든요. 지역마다, 계절마다, 재료마다 다 달라요. 200가지 김치라니. 이 말에 멍해졌어요. 김치 하나만으로 그렇게 많은 변주가 존재한다면 전체 한식의 세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음식문화 연구자로서 35개국의 전통 식문화를 접했지만 음식의 폭이 깊이까지 연결된 사례는 처음이었어요. 나물의 경우만 해도 계절별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봄엔 쑥, 냉이, 달래, 고들빼기, 방풍나물. 여름엔 가지, 호박잎, 아욱, 깻잎, 참나물. 가을에는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곤드레까지. 각 식물의 수확 시기, 손질 방법, 조리법,
저장 방식도 모두 달랐어요. 전통적인 한국의 부엌에서는 요리사가 아니라 음식의 연금술사가 되어야 하는 듯 했어요. 식재료를 변형시키고 발효하고 보존하는 모든 과정이 계절과 환경에 맞춰 조율되었거든요. 이건 조리 기술이 아니라 자연과 대화하는 방식이었죠. 된장 하나만 해도 지역마다 맛이 완전히 달랐어요. 서울에서 먹었던 된장찌개와 전라도의 된장국은 맛이 전혀 달랐고, 경상도에선 매운 청양고추가 들어가 더 강한 맛을 냈죠. 강원도에선 된장에 감자를 넣어 담백함을 강조했고요. 간장도 진간장, 조선간장, 양조간장, 발효간장 등 종류가 다양했으며 어떤 요리에 어떤 간장을 써야 하는지도 명확했어요. 이런 구조는 외국인에겐 진입장벽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음식 문화의 완성도와 깊이를 증명하는 지표였습니다. 많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공들여 다듬어낸 문화였으니까요. 한 번은 세희 씨가 한국 전통주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막걸리, 청주, 동동주, 약주, 과주. 각 술마다 쓰임과 철학이 달랐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발효식품과 술의 연관성이었어요. 술도 발효식품이고 김치, 된장, 간장도 발효식품이에요. 한국인들은 미생물과 함께 문화를 만들어 왔다고 볼 수 있죠. 그 말이 제 연구자적 감각을 자극했어요. 여러 문화권에서 발효식품을 발견할 수 있지만 한국처럼 발효가 음식 문화의 중심에 선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발효는 우연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었고 그 과정에서 독특한 맛의 스펙트럼이 발달한 거였죠. 노트북을 열고 한국 음식의 조리 범주와 변형, 양상이라는 주제로 메모를 정리하면서 한 문장을 조용히 적었어요. 한식은 지역과 시간, 기억과 생존, 사계절과 정서가 동시에 발효된 민족의 총체적 산물이다. 이 문장은 논문 제목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한식의 복잡하고 방대한 세계를 조금 이해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인들은 이 복잡한 음식 문화를 어떻게 일상에서 이어가고 있을까? 세희 씨는 서울의 한 주거지 인근 조용한 골목 끝에 위치한 작은 백반집을 추천해 주었어요. 현대식 도시 구조 속에서도 전통 밥상을 그대로 지켜내고 있는 곳이에요. 오늘은 여기서 일상의 밥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원들, 중장년 여성들, 노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식당으로 들어왔고 종업원은 손님들의 얼굴을 일일이 기억하는 듯 했어요. 식탁에 앉자 말이 필요 없는 한 상이 순식간에 차려졌습니다. 된장국, 계란말이, 콩나물 무침, 고등어 조림, 묵무침, 배추김치. 특별한 음식은 없었지만 하나도 허투루 나온 것이 없었어요. 현대적 생활 속에서도 전통의 밥상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게 놀라웠죠. 이렇게 다양한 반찬을 매일 먹는다는 게 한국에선 정말 일상인가요? 세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이런 밥상은 익숙한 풍경이에요. 그게 한국인이 밥상을 대하는 방식이고요.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지금 제 앞에 놓인 이 밥상이 그저 식사의 수단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구조, 세대 간의 연결, 그리고 한국인의 일상 정서 자체를 구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옆자리에서 중년 남성이 묵무침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거 우리 엄마가 하던 맛인데. 그 짧은 한마디에서 음식이 기억을 소환하는 매개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의 밥상에는 늘 누군가의 손이 닿아 있었고 그 손에는 시간과 사랑, 그리고 반복된 기억이 깃들어 있었어요. 서구권에서는 식사가 점점 개인화되는 추세인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밥상을 통해 공동체적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맥도날드와 스타벅스가 즐비한 서울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밥과 국과 반찬이 있는 한 상의 구조가 살아있는 거였죠. 한국은 외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지만 그 외식의 중심에도 집밥의 개념이 있어요. 세희 씨의 설명이 흥미로웠어요. 아무리 바쁘고 현대화된 사회라도 밥상의 정서는 유지되고 있는 셈이죠. 저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산업화와 현대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나라에서 음식 문화만큼은 그 전통적 영혼을 잃지 않고 있었거든요. 식당의 인테리어, 식기, 주문 방식은 현대적으로 변했을지 몰라도 밥상이 전달하는 감정의 구조는 수십 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세희 씨,
이 나라 사람들은 식사를 통해 정말 많은 걸 하고 있네요. 그녀는 웃으며 답했어요. 밥상 앞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해도 해요. 어떤 집은 말보다 숟가락 소리가 더 많은 대화일 때도 있죠. 그 말이 깊게 남았어요. 밥상이 곧 대화의 장이고 기억의 재생장치이며 마음을 전하는 수단이라는 것. 저는 그것이야말로 한국 음식 문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2주, 저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김치를 찾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며칠 머물다 돌아온 한국인들이 김치가 그리웠다고 말하는 심리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세희 씨에게 물었어요. 해외에 나간 한국인들은 무엇을 그리워할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김치, 된장찌개. 하지만 사실은 그 맛보다 그 음식이 담고 있는 마음의 맛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고향, 가족, 어린 시절에 엄마가 해주던 음식의 기억. 그런 것들이요. 음식과 정체성이 이렇게 깊게 연결된 문화는 드물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탈리아인들도 파스타를 사랑하고 프랑스인들도 바게트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한국인들의 음식에 대한 애착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 사랑이 아니라 민족적 생존과 직결된 정서적 유대였어요. 어느 날 저는 세희 씨와 함께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방문했어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수십 종류의 김치와 장류 제품들이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그걸 사는 사람들의 진지함이었어요. 여러 브랜드를 비교하고 원산지를 확인하고 첨가물 목록을 꼼꼼히 읽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식재료 쇼핑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중요한 결정이죠. 세희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다른 날에는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을 보았어요. 그들이 들고 온 도시락 통에는 김밥, 유부초밥, 떡볶이, 과일까지. 마치 작은 한정식을 옮겨놓은 듯 했죠. 한국인들은 소풍 가서도 제대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희 씨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간단히 샌드위치 하나로 끝내는 건 상상도 못하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한국인들의 음식 정체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실감했어요. 그것은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핵심을 지켜나가는 살아있는 문화유산 같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세희 씨가 제안했어요. 박사님, 오늘은 저희 집에서 저녁 드시고 가시는 거 어떠세요? 어머니께서 직접 밥을 준비하신대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연구자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마지막 날만큼은 하나의 손님으로 가정집 밥상을 체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세희 씨의 집은 서울 외곽의 아파트 단지였어요. 거실에 놓인 식탁 위로 따뜻한 상차림이 차려졌고 그 중심엔 중년의 여성이셨던 세희 씨의 어머니가 앉아 계셨죠. 외국에서 오셨다니 제가 뭘 대접해드려야 할지 고민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이미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요. 식사는 조용히, 그러나 아주 정성스럽게 흘러갔어요. 다들 음식을 설명하기보다 그저 나누었죠. 저도 자연스럽게 숟가락을 들게 되었고 된장찌개의 익숙한 구수함이 입안에 퍼졌을 때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제는 이 맛이 낯설지 않구나라는 느낌이었죠. 식사 중에 세희 씨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외국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먹는 게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말은 회상이 아니라 삶 전체를 정리한 문장처럼 느껴졌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 나라의 음식을 단지 특이한 조리법으로만 보았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때로는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한식은 생존의 흔적이자 기억의 파편이고 함께 살아남은 이들이 공유하는 감정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인은 음식을 통해 서로를 기억하고 세대를 연결하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마지막 기록을 위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에서 음식은 요리법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이 쌓아온 기록이며 사라지지 않은 역사다. 이 말은 제가 이 땅에서 직접 느끼고 체험한 가장 인간적인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의 밥상은 과거를 담고 있었고 한국의 사람들은 그 밥상을 통해 자신들의 시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밥상의 무게만큼은 가벼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이 독창적이라고요? 그건 웃기는 주장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는 중국인 교수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중국 문화의 부속품으로 여겨왔습니다. 한글부터 시작해 음식, 예술, 건축까지 모두 중국의 영향을 받은 모방품이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현실에 그는 분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니다. 중국에서 가져온 것을 포장한 것일 뿐. 그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가 마주한 한국의 진짜 모습은 과연 그의 신념을 뒤흔들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웨이라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역사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공은 동아시아 역사, 그 중에서도 중국 중심의 문명 발전사입니다. 저는 동아시아의 모든 문화가 중국에서 비롯되었다는 신념을 가지고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역사는 중국 문명의 부속품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죠. 한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더군요. 영화, 드라마, 음악, 그리고 심지어 음식까지. 한국이 만든 것이 세계인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국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주목받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심지어 국제학술회의에서도 한국 학자들이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주장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독창성? 웃기는군요. 한글은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조선시대의 유물도 대부분 중국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독창성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제 발언에 회의장은 조용해졌지만 한국 학자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귀국 후 저는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며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이 독창적이라면서 자랑하는데 사실 전부 중국 덕분 아닌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 한국에 가보려고 한다. 그러자 친구들은 웃으며 말했어요.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하냐? 그들이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게 두지.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가서 한국 문화의 뿌리가 중국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입증할 증거를 가져오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중국의 유산임을 찾아내는 것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중국은 언제나 중심에 있었고 주변국들은 그 그림자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모방한 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현실은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사명감마저 들었어요. 출발 당일, 저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 관련 기사를 읽었어요. K-팝 스타들이 세계 무대에서 공연하고 한식이 미슐랭 가이드에 오르는 기사가 넘쳐났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을 읽으면서 점점 화가 났습니다. 한국 음식은 건강하고 세련됐다. 한국은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나라야. 이런 말들을 읽을 때마다 제 속이 뒤집혔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곳의 문화는 중국의 유산일 뿐이라는 것을 밝히고야 말겠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정돈된 분위기였으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첫 인상은 좋았지만 겉만 번지르르 할 뿐이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짐을 찾고 공항 철도를 타러 가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한국의 문화가 중국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 조사하는 계획만 가득했어요. 공항 철도를 탔을 때 열차 안의 조용한 분위기가 제게 약간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 지하철에서는 언제나 소음이 넘쳐나곤 했는데 여기는 달랐죠.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보거나 조용히 책을 읽는 모습이 이채로웠어요. 물론 이것도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일 뿐이라고 넘겼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숙소로 이동한 뒤 첫날 일정을 정리했어요. 제 첫 번째 방문지는 경복궁이었죠.
한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전통 건축물이라 불리는 곳이니 중국 건축의 흔적을 발견하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특히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붐볐는데 외국인 관광객들도 그 옷을 입고 즐기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피식 웃었습니다. 중국의 한푸에서 기원한 옷을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다니. 이런 생각을 하며 궁궐 내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문을 지나자마자 웅장한 경회루가 눈에 들어왔어요. 연못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건축물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곧 경계심을 가다듬었죠. 가이드 투어를 들을까 망설이다가 마침 한 무리의 단체 관광객이 가이드의 설명을 듣는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이드의 첫마디는 의외로 간결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중심이었던 궁궐로 1395년에 처음 지어졌습니다. 당시 한국 고유의 건축 방식과 유교적 이상이 담겨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유의 건축 방식, 유교라면 당연히 중국에서 가져온 거잖아. 하지만 가이드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는 경복궁의 공간 배치와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며 이를 한국만의 독창적인 해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황당했습니다. 관광객들 사이에서 가이드의 말을 들으며 궁궐을 돌아다니던 중 갑자기 한 중년 남성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나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조선시대 건축을 연구하기 위해 방문했어요. 그러자 그는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경복궁은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문화와 철학이 담겨 있죠. 특히 자연과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조선의 건축 사상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게 다 중국에서 배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대화에 적당히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지나치게 진지했습니다. 그는 마치 경복궁이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건축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복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동안 파괴된 경복궁의 복원 과정을 간략히 설명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흥미를 잃었습니다. 결국 복원된 건물이라면 원래 모습은 아니겠네. 역사적 가치는 반감될 수밖에 없지. 저는 그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복원이라면 원래 모습과는 다른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곳의 역사적 의미도 퇴색되지 않을까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복궁은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신과 철학이 중요한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복원하며 그 가치를 되살렸죠.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역사적 가치는 원본에 있어야 하는데 복원된 건물에 대해 이렇게 열정을 보이는 것이 낯설었거든요. 경복궁을 떠나며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한국 건축이 중국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가이드와 한국인의 설명은 제가 간과했던 부분들을 짚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론은 여전히 확고했어요. 결국 한국의 문화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독창성은 과장된 것일 뿐이다. 다음 목적지는 한글 박물관이었습니다. 사실 한글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글은 한자에서 파생된 단순한 문자 체계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인들이 한글을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보며 그 자부심이 과장된 것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자 훈민정음이라는 단어가 크게 쓰인 벽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내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훈민정음은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그 문구를 보고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모든 문자는 기본적으로 백성을 위한 것 아닌가. 한글만 특별하다는 건 자랑하기 위한 미화 아니야. 가벼운 마음으로 전시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제 눈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창제 과정과 철학에 대한 설명이 생각보다 구체적이었거든요. 특히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문자 창제를 주도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자를 사용하는 데 익숙했던 지배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문맹자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어요. 전시를 따라 걷다 보니 한글의 독특한 구조가 자세히 설명된 코너에 도달했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조합 방식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였죠. 가이드 영상에서 나온 한 설명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훈민정음은 음운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각 글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으며 이것이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특징입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발음 기관, 사람의 신체 구조까지 고려한 문자라고. 머리로는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의심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공간에서는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이 영상으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겪었던 고뇌와 저항,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문자가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확산되었는지가 담겨 있었죠. 그러던 중 박물관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전시를 잘 보고 계신가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글이 완전히 독립적인 문자라고 하기엔 한자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물론 조선은 한자를 사용하던 문화권에 속해 있었어요. 하지만 한글은 한자의 대체물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목적으로 창제된 독립적인 문자입니다. 발음 기호의 독창성과 백성을 위한 실용성은 기존 한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전시 공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학자들이 한글의 독창성과 실용성에 대해 연구하고 발표한 논문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유네스코에서 문맹 퇴치를 위한 이상적인 문자로 한글을 평가한 기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글 박물관을 나서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글의 구조와 창제 배경이 놀랍긴 했지만 아직까지 제게는 한국의 독창성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죠. 이번엔 전통 음악인 판소리를 체험할 차례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판소리는 한국의 고유 음악이라고 하지만 결국 중국의 악기와 곡조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공연장은 생각보다 소박한 규모였습니다. 좌석이 꽤 많았지만 대부분이 꽉 차 있었고 공연 시작 전부터 사람들의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공연이 시작되자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중앙에 단출한 소리꾼과 고수가 등장했습니다. 그 순간 공연장이 조용해지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소리꾼이 첫 소리를 내자마자 저는 무언가가 달랐다는 걸 느꼈어요. 판소리의 첫 음은 깊고도 강렬했어요. 마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를 뿜어내는 듯 했죠. 고수의 북소리는 소리꾼의 목소리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이야기에 생동감을 더했습니다. 소리꾼은 춘향가의 한 장면을 연기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춘향과 이몽룡의 애틋한 사랑, 그리고 이별의 아픔이 그의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춘향이 이몽룡을 떠나보내며 외치는 대목에서는 공연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는 듯 했어요. 저는 그 감정이 전달되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내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데 판소리가 이야기와 감정을 전달하는 강력한 매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소리꾼의 목소리는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 어떤 오케스트라보다 강렬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예술 형태였죠. 공연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여운이 가시지 않았어요.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자료를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한국민속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유물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박물관에 도착하니 전시관 안에는 고유한 문양과 독특한 형태의 유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흥미롭게 관찰하며 기록을 남겼죠. 하지만 어느 한 유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물의 문양이 어디서 많이 본 듯 낯익었거든요.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꽃 문양과 매우 비슷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유물의 문양은 중국에서 유래된 게 아닌가요? 가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 문양은 한국 고유의 상징성을 지닌 것으로 독자적으로 발전한 디자인입니다. 저는 그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중국의 문화적 영향을 부정하려는 한국의 자부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은 중국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연꽃 문양과 매우 유사합니다. 어쩌면 한국이 이를 가져다 썼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의 얼굴에 잠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문양은 삼국시대 때부터 발전한 고유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더욱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중국 문화를 도용해놓고도 고유 문화라고 주장하다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언론사에 제보를 결심했습니다. 한국이 전시 중인 유물 중 일부가 중국의 문화를 도용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메일을 작성하며 언론이 이를 보도할 경우 진실을 밝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얼마 후 지역 언론에서 제보가 실렸고 박물관 측은 급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유물은 철저한 고증과 연구를 통해 한국 고유의 문화적 유산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제게 자료를 보내며 직접 대면 설명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다음 날 박물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자료에는 해당 문양이 삼국시대 불교 예술과 함께 발전했으며 그 기원과 의미가 중국의 문양과는 다른 독창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추가로 설명했어요. 한국은 외부에서 전해진 요소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석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이 유물은 그러한 한국의 독창성을 대표합니다. 그들의 태도는 확고하고 자신감이 넘쳤지만 저는 쉽게 물러날 수 없었어요. 여전히 중국 문양과의 유사성이 너무 뚜렷합니다. 이걸 우연이라 보기엔 어렵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볼 때는 표면적 유사성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상징성을 보아야 합니다.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지만 각자의 독창성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어딘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논리를 완전히 받아들이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한국에 온 지 2주가 지나도 저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여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대해 떠올렸던 이미지는 사라지고 도시 곳곳에서 보이는 발전된 모습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배운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후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대형 쇼핑몰과 첨단 기기들이 곳곳에 배치된 모습은 제가 상상하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전쟁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였고 중국의 도움 없이는 지금의 위치에 설 수 없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한국은 그런 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배웠던 내용들은 주로 과거의 침략과 순환의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눈앞에 펼쳐진 한국의 현실은 전혀 설명되지 않았죠.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세련된 사회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과연 혼자 힘으로 이렇게 된 걸까? 아니면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성장한 걸까? 제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현지 연구원과의 일정이 있던 날 그가 뜻밖의 장소를 제안했습니다. 리웨이 교수님, 시간이 되신다면 6.25 전쟁 기념관을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국의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처음에는 탐탁치 않았습니다. 전쟁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권유를 완강히 거절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결국 저는 기념관 방문 일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기념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웅장한 건물의 규모와 차분한 분위기에 먼저 놀랐어요. 입구에서부터 전쟁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담은 사진과 영상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1940~50년대의 한국 사진을 보며 저는 당시의 참혹함을 실감할 수 있었죠. 완전히 파괴된 도시,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들, 잿더미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 애쓰던 모습들.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의 한국이 나올 수 있었지? 그때까지도 저는 머릿속으로 미국과 외국의 도움이 있었겠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전시구역에서 본 내용은 저의 생각에 큰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기념관에서는 한국이 전쟁 후 복구와 경제적 성장을 이뤄낸 과정을 세세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특히 새마을 운동이라는 구역에서 보여준 내용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시골 마을들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마을을 복구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인프라를 재건하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돌을 나르고 길을 닦는 모습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전시된 설명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정부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나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은 외부의 도움을 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자 했다. 저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걸로 다 해결됐다고. 결국엔 외부의 자금과 기술이 있었으니 가능한 거 아니었나. 그런데도 머릿속에서는 기념관의 내용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중국은 비슷한 시기에 이런 걸 하지 못했지? 우리도 충분히 자원이 있었는데. 그날 기념관에서 나오는 길, 저는 연구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미국과 일본의 지원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겠죠. 그는 저를 쳐다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외부의 도움은 어디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걸 기회로 삼아 성공할지는 결국 자신들의 몫입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이 가진 특별함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사와 발전의 비밀을 더 깊이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저는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새마을운동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현대 한국 농촌의 발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처음 기념관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 걸린 커다란 표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 이 세 단어는 새마을운동의 핵심 가치라고 했습니다. 가난과 열악한 환경을 스스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하더군요. 전시관 내부에는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전 한국 농촌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초라한 초가집들, 비포장된 도로, 흙먼지가 날리는 마을의 모습은 마치 전쟁 직후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의 사진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집들,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밝게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전시된 설명문과 영상들이 지나치게 미화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의 명령이 있었으니 가능한 일이었겠지. 이런 집단적 행동은 중국에서도 흔한 방식이었잖아. 중국에서도 대약진 운동이나 문화혁명 같은 대규모 집단적 프로젝트가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참혹했지만 그 과정에서 동원된 사람들의 노력은 비슷하게 보였죠. 결국 한국도 중국처럼 집단주의를 이용한 거겠지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러던 중 저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성공하고 중국은 실패했지? 기념관 관람을 마친 후 저는 인근 농촌 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적으로 변한 농촌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곳에서 만난 한마을 주민은 70대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새마을운동 당시의 경험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모두가 어려웠어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을은 완전히 폐허 같았죠.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뭔가를 바꿔야 한다고요. 그는 마을 사람들끼리 먼저 길을 닦고 집을 짓고 작은 다리까지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시멘트를 제공했다면 결국 정부 주도 아니었습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정부의 지시에 따른 게 아닌가요? 그는 잠시 제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꼈기에 움직인 겁니다. 그의 말은 제 고정관념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길,
저는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스스로 했다고 정부의 압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했을까? 중국에서 자발적 행동은 대부분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나 이루어졌습니다. 집단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는 개념은 생소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연구 자료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한국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자료들 속에서도 새마을 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컸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흔적을 돌아본 뒤 저는 다시 문화적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현대의 성장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었지만 여전히 한국 문화 자체의 독창성에는 의문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파악하고자 저는 독립기념관과 조선 왕릉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독립과 역사를 담고 있는 장소라면 분명 그들의 문화가 지속된 비밀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독립기념관에 들어서자 저는 먼저 눈앞에 펼쳐진 웅장한 전시물에 압도당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잔혹한 기록, 독립운동가들의 헌신,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희생이 생생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다른 질문이 남아있었죠. 이 모든 저항과 독립운동도 결국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닐까? 만약 중국이 일본과 맞섰던 역사가 없었다면 한국도 버티지 못했을 텐데. 다음 날 저는 조선 왕릉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장소로 한국의 전통 건축과 문화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왕릉의 입구에 들어서자 조용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나무들이 늘어선 길을 따라 걷다 보니 한국의 전통 건축물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세워져 있는 모습이 보였죠. 이건 중국에서 온 영향이겠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의 설명을 듣다 보니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왕릉은 한국의 자연 철학과 전통적인 공간 설계가 반영된 곳입니다. 왕릉을 둘러싼 산세와 나무의 배치는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한 결과죠. 이는 한국 고유의 철학에 기반한 설계입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문득 중국의 왕릉들과 한국의 왕릉 사이의 차이를 떠올렸습니다. 중국의 왕릉은 웅장하고 권위적이라면 한국의 왕릉은 조용하고 소박하지만 동시에 자연과 어우러지는 특별한 감각이 있었어요. 정말 한국 문화가 중국과는 다른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과거의 영향을 잘 포장했을 뿐일까? 저는 여전히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던 태도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짐을 챙기며 저는 이번 여정 동안 겪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한국을 중국의 영향을 받아 성장한 작은 나라로 치부했었죠. 하지만 이번 방문은 제 생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 곳곳에 현대적 건물과 전통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 이번 여정을 함께하며 많은 도움을 준 현지 연구원이 저를 배웅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말했어요. 리웨이 교수님, 이번 여정이 어떠셨나요? 기대하신 바를 이루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한국 문화가 이렇게 독창적일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은 중국의 영향만을 받은 나라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 웃었습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교수님께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신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분명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흥미로운 나라였습니다. 역사적으로 힘들었던 시기를 겪으면서도 자신들만의 문화를 지키고 지금의 세계적인 위상을 만들어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중국의 영향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여정에서 느낀 점은 그 영향을 단순히 흡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이번 여정에서 느낀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독창적인 나라라는 점입니다. 이번 여정은 저 자신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경험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보았던 문화와 역사, 그리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저를 더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으니까요. 한국을 떠나며 저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제가 아직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다시 공부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곳을 찾아 오늘 느꼈던 혼란스러운 감정의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